우리 아들은 이제 2살이고 절대 얌전히 잠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에서 잘 자요 나의 보물, 당신의 아이를 잠재우기 위한 유일하게 검증된 책 광고를 봤을 때 난 클릭했다. 난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웹사이트엔 비디오로 시범을 보이는 영상이 있었다. 자, 이제부터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전 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염소 수염을 가진 남자가 3,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침대에 누웠다. 아이는 전혀 잠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부터 이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비디오는 그가 책을 다 읽어가는 장면을 다시 찍고 있었다. 해가 저물었고 요 잠꾸러기야. 잘 자요 나의 보물, 작은 기적. 그가 책을 덮자마자 아이의 눈이 감겼다. 깜빡하고 화면이 꺼졌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스러운 멘트가 나왔다. 한밤중에 깨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이 책을 듣고 잠드는 순간 아이는 계속 잠을 이룰 겁니다. 남자가 아이의 작은 코 고는 소리를 배경으로 말했다. 완전 지름신이 왔다. 난 주문하는 링크를 클릭했고 3일쯤 걸려 책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얇았다. 카드보드 페이지 몇 장이 전부였다. 표지엔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와 아이의 할머니로 보이는 늙은 여자가 구석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난 그날 밤 바로 잭슨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이제 자러 갈 시간이야, 아가야. 네가 잠이 들어도 난 네 옆에 있을게. 난 부드럽게 읽기 시작했다. 일러스트로 늙은 여자가 아이를 침대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난 잭슨을 한번 바라보았다. 여전히 발버둥 치면서 완전히 깨어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책을 읽어주는 건 좋아하는 눈치였다. 밤이 다가왔고 별들이 나왔다. 이제 자러 가야지. 뾰루퉁해도 소용없어. 이 페이지의 그림은 아까의 그 늙은 여자가 자고 있는 아이 옆에서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넌 이제 슬픔 속에서 잠들 거야. 고통 속에서 잠들 거야. 그리고 그게 끝나면 우린 그걸 한 번 더 할 거야. 이 문구는 좀 이상한데 난 이미지를 보았다.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아이의 침대로 다가가고 있었다. 이제 잠이 들거라, 아가야. 이제 잠시 참아라. 거의 다 끝났단다. 그림엔 여자가 자고 있는 아이 옆에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베개를 들고 있었다. 난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내 심장이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멈추는 듯했다. 늙은 여자가 아이의 얼굴에 대고 베개를 누르고 있었다. 유아용 책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짓는 과장된 표정으로 웃으면서 난 조용하고 조심스런 목소리로 읽었다. 해가 저물었고 요 잠꾸러기야. 잘 자요 나의 보물 작은 기적. 난 책을 덮고 잭슨을 보았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이 책 정말 효과가 있잖아. 난 아이를 침대에 옮겨놨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책이 좀 이상하지만 그게 뭔 상관이야. 진짜 효과가 있는데. 1시간쯤 뒤에 나도 잠이 들었다. 다음날 난 아침 8시에 일어났다. 잭슨이 날 깨우지 않았다. 평소와 다른 즐거운 변화였다. 난 아이가 여전히 자고 있는 걸 보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11시가 되어도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늦게까지 잔 적은 없다. 아마 아이가 아픈 게 아닐까? 난 밝은 음악을 틀면서 아이를 깨웠다. 등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잭슨? 내가 말했다. 아이를 들어올리고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아이의 고개가 내 가슴 속으로 축 늘어졌다. 잭슨, 괜찮니? 아무 반응도 없었다. 단지 아이의 부드럽고 깊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잭슨, 일어나. 난 아이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아이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햇빛 아래로 데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아이를 깨우지는 못했다. 이제 거의 3시가 되었다. 아이는 19시간째 자고 있다. 난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의사를 찾아갈 것이다. 뭔가 우리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 난 매장에 걸려있는 스커트를 둘러보고 있었어. 내 챙이 넓은 모자랑 잘 어울리는 스커트를 찾고 있었거든. 요즘 햇빛은 너무 따가우니까. 그때 내 뒤쪽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어. 어린 남자아이였어. 보기엔 한 5살쯤 되어 보이는데 찰랑거리는 금발 머리카락에 얼룩진 셔츠를 입고 있었어. 그 아인 키득키득대며 바지가 걸린 선반으로 뛰어들더니 조금 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내곤 란제리 쪽 매장으로 달려갔어. 난 싱긋 웃고는 다시 스커트를 둘러보기 시작했어. 저 나이대의 아이들은 정말 귀엽다니까. 몇 분이 지나고 다시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남자아이가
다시 내 쪽으로 달려와서는 여성 하의를 뒤적대기 시작했어. 난 스커트를 하나 꺼내들어 몸에 갖다 댔어. 아무래도 이 옷은 나한테 조금 큰 것 같은데. 아깝다. 색감은 딱 좋은데. 여기 있구나, 에이든. 마치 이틀 전에 침대에서 나와 그 뒤로 아무것도 갈아입지 않아 보이는 남자가 내 뒤에 서 있었어. 그 남자는 헐렁한 카키색 바지에 주름진 셔츠, 그리고 부스스한 얼굴을 반쯤 가리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어. 그는 옷이 걸린 선반에 기대어 그 남자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자, 가자. 얼른, 빨리 움직여야 돼. 남자아이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지고 그 앤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어. 왜 그러니? 남자는 물었어. 엄마가 아저씨 보고 널 데려오라고 했어. 그리고 우린 쇼핑몰 밖으로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갈 거야. 남자아이는 자기 발치를 내려다보았어. 그 앤 정말 불편해 보였어. 난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면 안 된다고? 남자는 미소 지었어. 그의 치아는 잔뜩 뒤틀어져 있었고 샛 노란색이었어. 하지만 난 모르는 사람이 아닌걸. 아저씨는 네 엄마의 친구야. 그리고 너네 엄마가 네가 달아나기 전에 데리고 돌아오라고 그랬단다. 남자아이는 주저하고 있었어.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피해라. 아마도 이 아이가 처음에 들었을 조언이자 이 아이가 말을 떼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새겨졌을 그 조언과 이 남자가 자기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 가운데서 망설이고 있었어. 최소한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 아이의 얼굴은 혼란으로 찌푸려지고 있었어. 이 남자가 이 아이 엄마의 친구일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 남자는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난 뒤 이 아이가 방치된 채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추측한 걸지도 모를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봐선 둘 중 어느 쪽도 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이제 바꿀 시간이야. 저기, 애야? 난 그 애에게 한 발짝 다가가 고개를 숙이곤 그 아이를 바라봤어. 그러고는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 네 이름이 에이든이니? 그 아인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구나. 그리고 에이든,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 그러자 그 아인 고개를 내저었어. 난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몸을 일으켰어. 그럼
나랑 너랑 같이 엄마를 찾아보는 건 어떻니? 그러자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아이는 진정되어 보였어. 그 아이는 내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스커트 구역을 벗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난 고개를 돌려 내 파트너에게 윙크를 보냈어. 모르는 사람하곤 이야기하지 마렴, 에이든. 난 최근에 끔찍한 이혼을 겪었다. 하지만 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었다. 우리 4살짜리 아들의 완전한 양육권이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잃어버려 우리는 짐이나 가구 따위를 거의 가지지 못한 채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진실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사 온 첫날 밤, 난 아들이 침실에서 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내 생각에 자정이 약간 넘은 시간이었다. 난 계단을 올라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고 아들의 침대 머리맡에 앉았다. 아이는 완전히 깨어나 옷장 안에 괴물이 살고 있나 확인 좀 해달라고 했다. 뭐 이런 환경에서 놀랄 것도 없는 일이었다. 아이는 아직 어렸고 내 역같은 결혼 생활로 인해 그 많은 고생을 겪은 걸 제쳐두고서라도 익숙하지 못한, 가구도 거의 없는 새 집에 이사와서 자는 건 4살짜리로선 힘들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새로운 환경에서 잠들면 당신의 뇌는 언제나 반쯤 깨있다고들 하지 않는가. 이게 아들이 나에게 말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들이었다. 뭐 문제될 건 없었다. 이건 평범한 일이지 라고 난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아들이 순수하게 가리킨 곳을 확인하러 가기도 전에 다른 사실 하나가 즉각적으로 머릿속에서 찰칵하고 떠올랐다. 뭔가 잘못되었다. 난 고개를 돌렸고 그걸 보았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 내 모든 힘을 다 써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했다. 당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를 지켜야 하며 필요하다면 위험에 스스로 뛰어들고 아이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밀쳐내야 한다. 이게 내가 겁에 질리지 않은 이유다. 난 그럴 수 없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막 시작한 이때 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난 아이를 지켜야 했고 이 순간 침대에 앉아 단 하나만을 생각했다. 우린 이 방에서 나가야 한다.
우린 이 방에서 당장 나가야 한다. 옷장에 괴물이 있나 확인해달라는 아이에게 내가 말했다. 좋아, 챔피언. 물론이지. 그리고 난 목소리를 낮추고 아이에게 고개를 가까이 하고 속삭였다. 잠깐 방에서 나가 있는 게 어떻겠니? 저기 괴물이 있으면 네 방 안에서 쫓아다니며 그놈의 궁뎅이를 걷어차야 하거든. 아들은 킥킥대며 좋아요라고 말했다. 난 궁뎅이라는 단어에 확실히 힘을 주어 말했다. 언제나 아들은 요 말을 들으면 웃음이 터졌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웃느라 내가 간접적으로 진짜 괴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이가 방을 나가자마자 난 아들을 데리고 자동차 열쇠와 핸드폰을 집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옷장 문이 뒤에서 천천히 끼익거리며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난 당장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난 침대에서 튀어올라 방문을 박차고 나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1분도 안 돼서 집을 나서 차에 타곤 출발했다. 난 아들에게 잠이 오지 않아 우리가 축하하러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간다고 말했다. 아이는 약간 놀란 듯 되물었다. 뭘 축하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잖니. 사랑한다, 아들. 나는 대답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난 아이가 괜찮다는 것과 우리가 새 집에서 도망 나왔다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 집은 우리 둘에게 새로운 환경이었다. 난 이전에 두어 번 집을 둘러보면서 혼자서 청소하고 우리가 가진 조그만 가구들을 조립했었다. 그래서 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난 아이의 방에 옷장이 없었다는 걸 확실히 기억한다. 우리는 진입로에서 스타워즈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 앉아있고 제 동생은 차 밑으로 기어들어갔죠. 차 모델은 밀레니엄 펠컨이었고 저는 이 브레이크를 눌러 워프 스피드를 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차는 내 동생 위에서 뒤쪽으로 굴러갔죠. 저는 자동차가 제 양 아버지의 헛간을 깔아뭉개기 전에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저는 이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랐어요. 진입로는 꽤 가팔랐고 그건 그저 사고였죠. 제 동생은 이상하게도 헉헉거리며 기침을 했어요. 도움을 구하려 소리를 쳐봤지만
나오는 소리는 고작 울컥대고 색색거리는 게 전부였죠. 마치 고양이가 헤어볼을 내뱉는 소리 같았어요. 부러진 갈비뼈가 동생의 왼쪽 폐를 뚫었고 척추는 부러지고 말았죠. 동생은 마치 서커스에서나 볼만한 고개사처럼 땅 위에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날 저녁, 제 동생은 병원에서 죽었어요. 6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는 심한 신경쇠약에 고생했어요. 나를 부를 때 자꾸 동생 이름으로 부르곤 했고, 제가 동생이 아닌 걸 알면 마치 내가 미친놈처럼 도끼를 휘두르는 것 마냥 저를 보며 비명을 질러댔어요. 결국 저는 엄마가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생물학적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어요. 아빠는 술에 취해 때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무책임한 사람이었죠. 아빠는 엄마를 상대로 수도 없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도 아빠는 그 사고로 인해 저를 깎아내리는 짓은 안 했죠. 어차피 아빠는 동생에 대해 딱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걔는 제 배다른 형제였거든요. 엄마가 재혼하고 나서 걔를 임신한 거예요. 아빠랑 살면서 좋은 건 제가 늦게까지 안 자고 비디오 게임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주 많은 친구를 만들었지만 그 우정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한 아이였기 때문에 학교 일진들도 저를 내버려뒀죠. 아마 저를 불쌍히 여겼나 봐요. 사실 저는 차라리 괴롭힘을 당하는 게 무관심보다 낫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대학 진학을 하자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어쩌다 보니 엄마와의 관계도 조금이나마 회복한 듯 보였죠. 엄마는 치료 전문가를 보기 시작하더니 우울증 치료제 비스무리한 걸 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주 괜찮은 여자애와 사귀었고 친구들도 좀 만들었어요. 역시 대학이 괜찮았죠.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 건 3년 전쯤부터였어요. 저는 약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좀 웃기죠? 그 사고가 딱히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그게 신경이 좀 쓰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막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뭐 제가 그 사고 때문에 잠을 못 잔다던가 하진 않았어요. 말 그대로 그건 그냥 사고잖아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이상하게도 저는 저를 억누르는 두려움에 잠에서 깨기 시작했어요. 이건 마치 제가 방 안에 갇혀 있는데 벽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느낌이었죠. 저는 방 안에 동생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초자연적 현상 나부랭이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은 언제나 한순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믿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1초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다는 말이죠. 둘 다 화학적으로 저장된 같은 기억들이고 둘 다 사실인 거죠. 시간은 뭘 바꿔주지 않아요. 시간은 그저 사람을 방해하죠. 어느 것이라도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가파른 도로나 누군가의 기침 소리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보는 것 등 저는 그 사고의 원인을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사고로 누군가 죽을 때 사람들이 드러내는 죄책감은 꾸며낸 것이라 믿었는데 말이에요. 차 앞으로 뛰어든 고양이를 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동정표를 사기 위해 전부 내 잘못이야, 너무 슬퍼 따위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별 상관 안 하잖아요? 그 고양이가 차 앞으로 뛰어든 게 잘못된 거지. 저는 동정을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몇 년 전까진 말이죠. 저는 진심으로 그 사고가 저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믿었어요. 이 브레이크를 당기면 차가 동생 위로 굴러갈 거란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제 심정은 정말 처참했죠. 마치 제가 위도라도 한 마냥. 저녁이면 동생이 울컥거리며 기침하던 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제 치료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합심해서 해결해냈어요. 이제 기분이 좀 괜찮네요. 제 치료사는 일을 참 잘하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동정 따위는 죽어도 받기 싫지만 주목받는 건 좋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지난 몇 년간 이 이야기를 해댔는데 사실 좀 더 흥미로운 사람이고 내면적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알아요. 진짜 미친놈이죠? 그런데 엄마는 언제나 배다른 동생만 찾았어요. 나는 거의 쳐다도 안 봤고. 저는 엄마에게 맨날 엄마를 두고 바람이나 피는 그 주정뱅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엄마는 이혼했어요. 제가 6살이었을 때 엄마는 제가 아빠의 눈을 닮아서 절 사랑해주는 게 너무 힘들대요.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못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엄마가 날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차에 있는 브레이크가 낡은 것도 알았고 사실 이 브레이크 작동법도 다 알았어요.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제 동생이 차 밑에 기어들어가 있다는 것도 다 알았죠. 그날은 참 화창한 날이었고 진입로는 정말 가팔랐어요. 그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